세상에, 아기가 아니냐? 누가 널 여기에 버렸어? 엽전 한 입도 아까워하는 천하의 구두쇠 할아버지가 눈보라치는 밤 문 앞에서 아기를 주었습니다. 헌데 이 아기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5살의 장부 계산을 척척 해내고 한 번 본 숫자는 절대 잊지 않는 천재 신동이었던 것이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위해 헌신한 바보 같은 할아버지. 과연 그는 이 천재 손자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박 칠패 시장에 고춘식이라는 객주가 살았습니다. 나이 58에 아직 정정한 몸이었지만 성격만큼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고비 영감이라 불렀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자린고비에서 따온 별명이었지요. 성도 고씨라서 더욱 딱 들어맞는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구두쇠 기질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밥 한 그릇을 먹을 때면 반찬을 따로 시키지 않고 벽에 걸린 굴비만 쳐다보며 밥을 삼켰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춘식은 장부를 덮으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달도 이자가 쏠쏠하구만. 엽전 한 잎이라도 헛돼 있으면 안 되지. 춘식은 허리춤에 엽전 꾸러미를 단단히 묶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식이 문을 열자 눈보라가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턱에 바구니에 담긴 무언가가 놓여 있었지요. 춘식이 고개를 갸웃하며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까만 눈동자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습니다. 아니, 아기가 아니냐? 춘식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기는 얼어붙은 작은 손을 뻗어 춘식의 허리춤을 움켜쥐었지요. 정확히 엽전 꾸러미가 매달린 그곳을 말입니다. 에그머니, 이 녀석이 돈 냄새를 맡네. 춘식이 아기를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엽전 꾸러미를 꽉 쥐고 놓지 않았지요. 마치 이걸 놓으면 죽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춘식은 난감한 표정으로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이 추운 밤에 어린 것을 어찌 내칠 수 있단 말인가? 그날 밤 춘식은 아기를 안고 잠도 못 이루며 뒤척였습니다. 내가 무슨 수로 아이를 키운단 말인가? 마누라도 없이 혼자 사는 내가 말이지. 동틀 무렵 춘식은 결심했습니다. 아기를 한성부 관아에 넘기기로 한 것이지요. 관아에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너를 위한 길이다. 미안하구나. 춘식은 아기를 안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객주 앞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감,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등짝에 뭔가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국밥집 주모 앵두댁이었지요. 아야, 왜 때리는 거요? 저 맑은 눈을 보고도 맘이 안 동하십니까? 저승 가서 염라대왕한테 혼나실라고요. 앵두댁은 눈을 부라리며 춘식의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하늘이 점지해준 인연을 내치시려고요. 그럼 평생 그 차디찬 객주에서 혼자 썩어 죽으실 겁니다. 춘식은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지요. 기저귀를 대려면 비싼 광목천을 끊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소중한 돈이. 앵두댁은 빨래를 거들어주며 품삯을 더 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이 기저귀 빨래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빨래 한 뭉치에 엽전 5잎은 받아야 합니다. 춘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신음했습니다.
이러다 내가 거지가 되겠구먼. 그러나 밤이 되어 아기가 곤히 잠든 얼굴을 보자 춘식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뭐 하룻밤 더 재워주지. 다음 날부터 춘식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젖이 필요했지요. 춘식은 평생 처음으로 체면을 구기며 마을 안악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기 혹시 젖을 좀 나눠주실 수 있겠소? 춘식이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칠패 시장의 차가운 고비 영감이 고개를 숙이다니 말입니다. 어떤 안악들은 동정심에 젖을 나눠주었지만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 우리 집 아기도 먹기 빠듯한데 어찌 남을 도와주겠소? 춘식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춘식은 쌀을 갈아 암죽을 쑤었습니다. 맷돌에 쌀을 조금씩 넣고 갈면서 쌀 한 톨이라도 흘릴까봐 손을 덜덜 떨었지요. 아까워라, 아까워. 이 귀한 쌀을. 암죽을 쓰면서도 춘식은 불을 지필 장작이 아까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암죽을 맛있게 빨아먹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튼튼하게 자라야지. 밤이면 방이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춘식은 평소라면 절대 넣지 않을 장작 한 개를 더 아궁이에 넣었지요. 이놈 때문에 내 등골이 휜다. 휘어. 입으로는 투덜거렸지만 춘식의 손은 아기의 이불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앵두대기 국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감, 밥은 먹었어. 아기 돌보느라 정신없을 텐데. 고맙소. 그런데 이 국밥 값은? 에휴, 이 영감아.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건데 무슨 소리야. 앵두댁은 국밥을 놓고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앵두댁의 품에서도 방긋 웃었지요. 이것 봐. 참 곱상하게 생겼네. 영감, 복 받을 거야. 춘식은 국밥을 쿠르륵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은 무슨, 내 재산만 안 축내면 다행이지. 어느덧 세월이 흘러 3번의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핏덩이 같던 아기는 이제 제법 아장아장 걸으며 말문도 트인 아이가 되었지요. 춘식은 아이에게 보배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내 평생의 보배니까. 보배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팽이나 제기를 가지고 놀 때 보배는 춘식이 셈을 할 때 쓰는 대나무 막대기인 산가지를 장난감 삼아 가지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보배는 가로 세로로 놓은 산가지의 규칙을 흉내내며 고사리 같은 손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춘식이 복잡한 이자 계산을 하느라 산가지를 늘어놓을 때면 보배는 옆에 엎드려 그 모양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춘식은 장부를 펼쳐놓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셈이 맞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두 냥이 비는 게냐. 춘식이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산가지를 다시 섞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배가 조용히 손을 뻗더니 가로로 놓인 산가지 하나를 세로로 툭 돌려놓았습니다. 춘식은 아이가 장난을 친다며 나무라려다 멈칫했습니다. 보배가 고쳐놓은 모양대로 다시 계산해보니 놀랍게도 셈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허, 내 녀석이 이 복잡한 셈법을 어찌 알았느냐?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놓으시잖아요. 아까는 거꾸로 놓으셨어요. 춘식은 무릎을 탁 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녀석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서당에 보낼 훈장님 삭시 굳었어. 바로 그때 객주 밖에서 다급하고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식 영감,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시오. 이번 농사가 망해서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소이다. 빚을 진 사내가 문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춘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시끄럽소. 약속 날짜가 지났으면 벼썸을 이고 와야지. 빈손으로 와서 웬 행패요. 춘식은 짐짓 더 크게 호통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그만 옷자락으로 산가지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와르르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대나무 막대기가 마루 밑으로 쏟아져 내렸지요. 아이고, 내 산가지. 재수 옴붙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춘식은 사색이 되어 허겁지겁 산가지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보배가 쪼르르 달려와 춘식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흐트러진 산가지는 다시 놓으면 그만이지만 사람은 한 번 어긋나면 다시 맞출 수 없어요. 춘식의 손이 허공에서 뚝 멈췄습니다. 아이의 말은 마치 춘식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춘식도 사내를 내칠 생각까지는 없었으나 드세게 보여야 돈을 떼이지 않는다는 강박에 짐짓 악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춘식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문 밖의 사내에게 퉁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손주 녀석이 산가지를 다 엎어서 오늘은 장부 정리를 공쳤소. 재수 없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내년 보릿고개 넘길 때까지 낯짝도 비치지 마시오. 알겠소. 그것은 욕설을 가장한 빚의 유예였습니다. 사내는 감격하여 연신절을 하고 물러갔지요. 춘식은 괜히 보배의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투덜댔습니다. 아주 내 등골을 빼먹어라. 하지만 투덜대는 춘식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돈계산만 하며 살던 그의 차가운 가슴에 보배라는 작은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2해가 흘렀습니다. 보배는 이제 5살이 되었고 춘식의 객주 평상에서 놀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이 제법 귀여웠지요. 어느 날 한 상인이 객주를 찾아왔습니다. 영감, 은자 10냥을 꾸려 하오. 3달 후에 갚겠소. 상인은 이전에 빌린 돈은 쏙 빼놓고 새 돈만 빌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춘식이 장부를 펼치려는데 보배가 평상에서 콩알을 세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콩알이 참 많네. 5, 6, 7, 8. 상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배가 부른 8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귓가에 맴돌았지요. 춘식도 그제야 장부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다. 손님, 혹시 저번에 빌려간 은자 8냥은 언제 갚으실 건가? 들켰습니다. 상인은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객주를 빠져나갔지요. 춘식이 보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녀석이 내 객주를 지키는 수문장이로구나. 앵두대기 국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영감, 오늘 시장에 묘한 소문이 돌더라. 무슨 소문인데? 요새 마가 상단 놈들이 밭이란 밭은 다 쑤시고 다닌다더라. 뭔가 큰 거래를 준비하는 것 같던데. 앵두댁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온갖 소문을 귀동냥했습니다. 장사꾼들이 술 한 잔 걸치면 입이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마가 상단, 그 탐욕스러운 놈들이? 춘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가는 시전 상인들의 우두머리로 권력과 결탁해 온갖 나쁜 짓을 일삼는 자였지요. 보배가 앵두댁에게 물었습니다. 마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단다. 보배야. 그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보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도 돈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춘식과 앵두댁이 서로 마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춘식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 아니지. 앵두댁이 보배의 볼을 꼬집으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멀리 보이는 시전거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가 상단,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가을이 깊어지고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칠패시장은 배추와 물을 사고 파는 상인들로 북적거렸지요. 앵두대기 국밥집을 정리하며 춘식에게 말했습니다. 영감, 올해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잖아. 그래서 남쪽 지방밭들이 많이 잠겼다더라. 그렇다면 김장철의 채소값이 오를 게 분명하구만. 춘식은 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제는 돈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지요. 배추와 무 중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배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지요. 할아버지, 올해는 무가 더 귀해질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배추는 잎이 넓어서 물만 잘 빠지면 살아나는데 무는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물에 잠기면 썩어버려요. 보배의 말에 춘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구나. 춘식은 다음 날부터 근처 농가를 돌며 물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헐값에 사들였지요. 영감,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사들이는 거요?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춘식은 아무 말 없이 객주 뒤편 움막에 물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이러다 무가 다 썩으면 어쩌려고? 앵두댁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배추 물음병이 돌아 배추가 귀해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배추 대신 무로 김장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무값이 치솟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2배, 사흘 만에 4배가 되었지요. 춘식은 때를 놓치지 않고 무를 내다 팔았습니다. 영감, 대박이네. 앵두댁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춘식은 은자가 가득 담긴 자루를 들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이번엔 보배 덕분이야. 춘식은 보배를 안아들며 말했습니다. 보배야, 네가 없었으면 이 할아버지는 큰 돈을 놓칠 뻔했구나. 보배는 방긋 웃으며 춘식의 목을 껴안았습니다. 앵두댁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2 사람을 바라보았지요. 칠패시장의 고비 영감과 아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사로 큰 돈을 번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식은 갑자기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환절기 찬바람을 맞으며 물을 나르다가 몸살이 든 것이지요. 온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구나. 춘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거렸습니다. 앵두댁이 약을 지어 들고 왔습니다. 영감, 이 약 먹고 푹 쉬어. 내가 보배를 데리고 있을 테니. 고맙소. 보배는? 저 녀석이 영감 걱정에 밥도 제대로 안 먹더라. 춘식이 애써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주시오. 하룻밤 자고 나면 나을 거요. 하지만 밤이 되자 춘식의 열은 더 올랐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지요.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배였습니다. 할아버지. 보배는 작은 대야에 물을 담아 와서는 수건을 적셨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춘식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놓았지요. 보배야, 자야 하는데. 할아버지 아프면 안 돼요. 보배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춘식의 뺨에 떨어졌지요. 춘식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문득 먼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였지요. 돈이 없어 약 한 첩 지어주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아내는 춘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춘식은 그날 이후 미친 듯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요. 다시는 돈이 없어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할아버지,
물 갈아올게요. 보배가 대야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춘식은 보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보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일은 없을 거다. 보배는 춘식의 손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식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밤 보배는 밤새 춘식의 곁을 지켰습니다.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불을 덮어주며 말입니다. 이틀 후 춘식은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보배의 정성이 약보다 나았던 것이지요. 춘식이 몸을 추스른 지 며칠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화려한 복색을 입은 사내가 하인들을 거느리고 객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전 상인들의 우두머리 마가였지요. 고춘식 영감 계시오? 마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춘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신가? 소인은 시전의 마가라고 하오. 영감의 손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소이다. 마가는 평상에 앉아있던 보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배는 여전히 콩알을 세며 놀고 있었지요. 5살의 계산을 귀신같이 한다니 천재가 분명하오. 그런 아이를 이런 누추한 곳에서 키우기엔 아깝지 않소. 무슨 말씀이오? 마가가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가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은자 100냥이요. 그 아이를 내게 양자로 주시오. 제대로 교육시켜 훌륭한 상인으로 키우겠소. 춘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은자 100냥이라니 거금이었습니다. 평소에 춘식이었다면 당장 덥석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지요. 춘식은 마가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보배를 아끼는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지요. 거절하겠소. 춘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거절한다고. 마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은자가 부족하다면 200냥을 드리겠소. 200냥이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요. 춘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허리춤에 찬 소금 주머니를 꺼내 마가의 얼굴에 뿌렸지요. 썩 꺼지시오. 내 보배는 억만금을 가져와도 못 판다. 당장 나가지 못할까. 마가는 얼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지요. 후회할 것이요, 고춘식. 마가는 하인들을 데리고 객주를 빠져나갔습니다. 춘식은 보배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보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보배는 춘식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춘식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마가 같은 자를 적으로 돌렸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한성부 관아의 포졸들이 객주로 들이닥쳤습니다. 고춘식, 위조어음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위조어음, 그게 무슨 소리요? 춘식은 영문도 모른 채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보배가 울부짖으며 춘식에게 매달렸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보배야, 걱정 마라. 할아버지는 곧 돌아온다. 앵두댁이 달려와 보배를 꼭 안았습니다. 춘식은 한성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춘식은 이내 깨달았지요. 이것은 분명 마가의 함정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앵두댁이 면회를 왔습니다. 영감, 주먹밥 좀 싸왔어. 앵두댁은 옥문 틈으로 주먹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춘식이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자 묘하게 짠맛이 났지요. 간이 좀 세구려. 눈물이 들어가서 그래. 앵두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감, 나오기만 해. 내 맘 고생시킨 값은 톡톡히 받을 테니.
춘식은 앵두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분노가 함께 담겨 있었지요. 보배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 밥도 잘 먹고 있어. 춘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앵두댁, 고맙소. 고맙긴. 나중에 국밥값으로 다 받을 거야. 앵두댁이 돌아간 후 춘식은 주먹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었지요. 한편 옥밖에서는 마가가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비 영감, 네 손자는 이제 내 것이다. 닷새째 되는 날, 춘식의 신문날이 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모여들었지요. 사또가 놓은 책상 위에는 문제의 어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고춘식, 이 어음을 위조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춘식이 땅에 이마를 찌으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지요. 춘식의 도장이 찍힌 위조 어음이었습니다. 마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저 자는 칠패시장에서 악명 높은 구두쇠 객주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자입니다. 마가 옆에는 마른 체구의 서기가 서 있었습니다. 마가 상단의 장부를 담당하는 자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한 구석에서 아이가 흙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배였지요. 앵두댁이 몰래 데려온 것입니다. 보배는 마치 놀이터에 온 것처럼 천진난만하게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개를 들더니 책상 위 어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지요. 보배가 일어나 사또 앞으로 아장아장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막으려 했지만 사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냐? 사또 나리, 이 글씨 쓴 아저씨가 계산을 틀렸어요. 보배가 마가 옆에 서기를 가리켰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어음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배가 설명했지요. 은자 100냥인데 이자 계산하면 10냥이 나와야 하는데 여기는 15냥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글씨랑 저 글씨 먹물 색깔도 달라요.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또가 서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냐? 서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은 저희 서기의 실수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사또는 어음을 다시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위조가 분명하구나. 하지만 고춘식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의 도장을 훔쳐 만든 것이로다. 춘식이 풀려나자 보배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마가는 분노에 떨며 객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서기를 불러 세웠지요. 그리고 마가는 서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지요.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내 놈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마가는 하인들을 시켜 서기를 매질했습니다. 서기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요. 썩 꺼져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기는 피투성이가 되어 관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마가를 노려보았지요. 두고 보자, 마가. 서기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식이 옥에서 풀려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객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식이 문을 열자 낯선 여인이 서 있었지요. 누구시오? 여인은 누더기 옷에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했지요. 영감님, 제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춘식은 여인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앵두댁도 국밥을 들고 와 있었지요. 여인은 방 안에 앉아 보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무슨 소리요? 춘식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희는 이 아이의 유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대감 댁의 유모였지요. 이 대감이라면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죽은 그 청백리를 말하는 것이오? 앵두댁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감님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리셨습니다. 호조 판서와 결탁한 탐관오리들의 비리를 밝히려다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여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대감님 댁 식구들이 모두 잡혀갈 때 소희는 갓난아기였던 도련님을 업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에게 쫓기다 보니 더 이상 도망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내 객주 앞에 아이를 놓고 간 것이오? 춘식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영감님의 객주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패에 고씨 성이 적혀 있었지요. 이 대감님께서 생전에 칠패시장의 고춘식이란 객주가 매정해 보여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춘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감님이 나를 알고 계셨단 말이오? 대감님께서 젊은 시절 빚을 지셨을 때 영감님께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춘식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요. 가난한 선비가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춘식은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선비가 과거에 급제의 돈을 갚으러 왔을 때 이자를 받지 않았지요. 소희는 그 후 이 대감님 댁이 멸문당하는 것을 보고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 호조 판서의 추적이 느슨해진 것 같아 도련님께 진실을 알려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인이 춘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련님을 계속 보살펴 주십시오. 소희는 이제 몸이 성치 못해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춘식과 앵두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배가 역적의 자식이라니 말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위험하단 말이오? 앵두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호조 판서가 이 사실을 알면 도련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춘식은 보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놀고 있었지요. 춘식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유모가 떠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사실 마가는 관아에서의 치욕 이후 춘식의 객주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복수할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지요. 그날 밤 마가의 하인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주인 날이 이상한 여인이 고춘식의 객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보며 도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마가는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3년 전 멸문당한 이 대감 댁의 유일한 혈육이 바로 보배라는 것을 말이지요. 마가는 곧바로 호조 판서를 찾아갔습니다. 판서 날이 큰일이 옵니다. 이 대감의 자식이 살아있습니다. 호조 판서는 역적의 자식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지요. 당장 그 아이를 없애라. 이 대감의 자식이 살아있으면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호조 판서는 자객들을 풀었습니다. 그날 밤 객주는 고요했습니다. 춘식과 보배는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객주를 에워쌌습니다. 자객들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빼들고 방문을 향해 다가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국밥집에서 앵두댁이 뛰쳐나왔습니다. 손에는 펄펄 끓는 국물이 담긴 국자를 들고 있었지요. 앵두댁은 자객들을 향해 뜨거운 국물을 휘둘렀습니다. 자객 하나가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맞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앵두댁은 그 사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불이야, 도둑이야, 사람 살려. 칠패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나왔습니다.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지요.
앵두댁은 국자를 휘두르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 새끼 털끝 하나 건드리면 이 국자로 곰국을 고아버릴 테다. 춘식이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오? 영감, 보배를 데리고 뒷문으로 도망쳐. 어서. 앵두댁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춘식은 재빨리 보배를 업고 뒷문으로 향했지요. 자객들이 춘식을 쫓으려 했지만 앵두댁이 국밥집 솥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앵두댁이 펄펄 끓는 국물이 가득 든 솥을 자객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자객들은 뜨거운 국물을 피하느라 우왕좌왕했지요. 그 사이 춘식과 보배는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객들이 다시 추격하려 했지만 이미 시장 상인들이 몽둥이와 곤봉을 들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칠패시장에서 이런 짓을. 상인들이 자객들을 포위했습니다. 자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앵두댁은 헉헉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감, 보배, 무사해야 할 텐데. 앵두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춘식은 보배를 업고 어둠 속을 헤매며 달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니 멀리서 횃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자객들이 다시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보배가 춘식의 등에서 떨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보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 테니. 춘식은 객주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으로 아이를 업고 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바로 그때 앵두댁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습니다. 앵두댁 왜 따라온 거요? 위험하오. 앵두댁은 춘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영감, 내게 생각이 있어. 갓하고 도포를 벗어. 뭐 하려고? 내가 영감 행세를 하며 저들을 따돌릴 거야. 그 사이 영감은 보배를 데리고 반대편 산으로 도망쳐. 춘식이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다 당신이 다치면 어쩌려고. 이 영감아,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앵두댁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은 떨리는 손으로 갓과 도포를 벗었지요. 앵두댁이 춘식의 갓을 쓰고 도포를 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면 충분히 춘식으로 보일 만했지요. 영감, 보배 잘 지켜. 그러고는 앵두댁이 뒷문으로 뛰쳐나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쪽이다. 고춘식이 이쪽으로 도망친다. 자객들이 앵두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춘식은 눈물을 훔치며 반대편 산으로 달렸지요. 한참을 달린 후 춘식은 산속 폐가를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었지요. 춘식은 자신이 입고 있던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보배를 감싸 안으며 속옷을 덮어주었지요. 이제 따뜻지. 춘식은 이를 악물고 추위를 견뎠습니다. 보배가 품속에서 중얼거렸지요. 할아버지는 따뜻한데 왜 사람들은 할아버지 보고 차갑다고 그래요? 춘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보배야, 할아버지가 약속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거다. 보배가 춘식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춘식은 보배를 꼭 안은 채 멀리 한양 도성의 불빛을 바라보았지요. 앵두댁은 지금 무사할까? 춘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춘식과 보배는 폐가를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춘식과 보배는 작은 개울가에 다다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잠시 쉬기로 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리 밑 구석에서 거짓골을 한 사내가 웅크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지저분했지요. 춘식이 자세히 보니 낯이 익었습니다. 당신
혹시 마가 상단의 서기가 아니오?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가에게 쫓겨났던 바로 그 서기였지요. 곧 춘식 영감님. 서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냈지요. 이것을 가지시오. 노잣돈이요. 서기가 놀란 눈으로 춘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저는 영감님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인데 그것은 당신의 뜻이 아니었소. 마가 놈이 시킨 일이었지. 춘식이 품에 있던 주먹밥도 꺼내 건넸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이것도 드시오. 서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쏟아졌지요. 영감님, 제가 영감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기는 누더기 옷 깊숙한 곳에서 작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마가 놈이 뒷돈 챙긴 내역을 적어둔 진짜 장부입니다. 호조판서와 주고받은 뇌물,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돈 모두 적혀 있습니다. 춘식이 장부를 펼쳐보니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찌 가지고 계셨소? 저는 마가 상단에서 10년을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악독한 놈의 목을 칠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했지요. 그래서 몰래 베껴 두었습니다. 이것으로 마가 놈을 무너뜨리십시오. 영감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춘식은 서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서기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한 후 반대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춘식과 보배는 귀중한 장부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한참을 더 가자 숲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이 없구나, 고춘식. 자객들이 칼을 빼들며 다가왔습니다. 춘식은 보배를 등 뒤에 숨기며 이를 악물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 숲속에서 여러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모두 장사치 복색을 한 상인들이었지요. 누구냐? 자객들이 칼을 겨눴습니다. 한 상인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춘식 영감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감히 은인을 해치려 든다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또 다른 상인이 나섰습니다. 10년 전 제 아비가 병들어 누웠을 때 영감님께서 이자를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제가 흉년으로 빚을 갚지 못할 때 영감님께서 기한을 2년이나 늘려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과거 보러 갈 때 영감님께서 몰래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씩 춘식의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춘식은 깜짝 놀라 그들을 바라보았지요. 여러분, 어찌 이것을 아셨소? 영감님,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영감님께서 베푸신 은덕은 장부에는 없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몽둥이와 낫을 들고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자객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한 상인이 춘식에게 다가왔습니다. 영감님, 저희가 영감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배가 춘식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할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에요. 상인들의 도움으로 춘식과 보배는 경상도 외진 마을에 숨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양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가와 호조판서가 결탁해 쌀을 모두 사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쌀값이 10배나 올랐습니다. 소식을 전하러 온 상인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놈들. 바로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앵두댁이었지요. 앵두댁. 춘식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앵두댁은 지친 얼굴이었지만 무사했습니다. 영감, 보배, 무사하니 다행이네. 당신은 어찌 된 거요? 자객들에게 잡혔을 줄 알았소.
앵두대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들이 날 쫓아왔지만 내가 시장 곳곳을 훤히 아는데 잡히겠어. 골목골목 누비다가 국밥집 아줌마들 집에 숨었지. 춘식은 앵두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로. 고맙긴. 그것보다 영감, 가만히만 있을 거야? 앵두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오? 저 악당들이 쌀을 독점해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어. 우리가 반격해야지. 보배가 앵두댁의 치마폭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한테 생각이 있어요. 보배는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식과 앵두댁이 고개를 갸웃하며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 우리가 쌀값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무슨 뜻이냐? 마가와 호조판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조정해서 알아야 해요. 임금님께서 아셔야 한다고요.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임금님께 알리겠느냐? 보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암행어사를 부르는 거예요. 암행어사. 네, 한양 도성 곳곳에 투서를 뿌려요. 칠패시장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고 쌀값이 요동칠 때 와서 보라고요. 앵두댁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정의로운 어사라면 분명 올 거야. 춘식은 품속의 비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가 있소. 마가와 호조판서의 악행이 낱낱이 적혀 있지. 사흘 후 춘식과 보배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춘식은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칠패시장에 거대한 비리가 있으니 쌀값이 요동칠 때 와서 보시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소이다. 춘식과 보배는 한양 도성 곳곳에 이 투서를 붙였습니다. 관아 담벼락에도 시전거리에도 사대문 앞에도 붙였지요. 할아버지, 이제 어사님이 오실 거예요. 보배가 춘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칠패시장에 허름한 선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앵두댁의 국밥집 구석에 앉아 조용히 국밥만 먹었지요.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시장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춘식과 보배는 이제 마지막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춘식은 한밤중에 객주로 돌아왔습니다. 객주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춘식은 촛불을 켜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보배야, 잠깐 밖에서 기다려라. 네, 할아버지. 춘식은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쪽을 걷어냈지요. 판자를 드러내자 땅이 드러났습니다. 춘식은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자 묵직한 항아리가 나타났지요. 항아리 뚜껑을 열자 금괴와 은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금빛이 방 안을 환하게 밝혔지요. 이것이 내 평생이구나. 춘식은 금괴를 쓰다듬었습니다. 엽전 한 입도 아까워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속옷을 입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으며 오직 저축만 했지요.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시는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었지요. 춘식은 항아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앵두댁과 보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항아리 속 금괴를 보고 휘둥그레졌지요. 영감, 이게 다 뭐야? 내 평생이요. 춘식이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돈이요. 엽전 한 입도 아까워하며 모은 내 전 재산이지요. 춘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돈을 다 쓰겠소. 내 손자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군주린 백성들을 위해. 할아버지, 보배가 춘식의 품에 안겼습니다. 내가 평생을 거지처럼 살며 곳간을 채운 건 바로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보구나.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새끼를 살리고 백성들을 살리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함이었어. 다음 날 춘식은 전국의 상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가가 쌀을 내놓을 것이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이 돈으로 모조리 사들이시오. 상인들이 춘식의 금괴를 나눠 받았습니다. 영감님, 이렇게 큰 돈을 저희에게 맡기시다니. 여러분을 믿습니다. 춘식이 상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상인들은 감동하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춘식은 텅 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 만에 사라졌지요. 하지만 춘식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구나. 돈을 잃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보배가 춘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부자예요. 춘식은 보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한양 도성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마가와의 마지막 승부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한양 시전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가는 창고에 쌓인 쌀 가마니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청나라에서 쌀 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지요. 주인 날이 어찌하시겠습니까? 쌀 배가 정말 들어오면 쌀값이 폭락할 것입니다. 하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가는 이를 악물었지요. 당장 쌀을 내다 팔아라.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팔아야 한다. 마가는 창고의 쌀을 모두 시장에 쏟아냈습니다. 쌀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패 시장에서 춘식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자루가 들려 있었지요. 내가 이 쌀을 다 사겠소. 춘식이 금괴와 은전을 쏟아내며 외쳤습니다. 마가가 내놓은 쌀을 모두 사들인 것입니다. 저 영감이. 마가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상인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가가 헐값에 내놓은 쌀이 순식간에 팔려나갔지요. 마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청나라 쌀배는 거짓 소문이었고 자신이 속아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이런, 내가 속았다. 마가가 땅을 치며 분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쌀은 춘식의 손에 넘어간 후였지요. 춘식은 사들인 쌀을 칠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쌀을 헐값에 팔겠소. 굶주린 백성들은 누구나 올 수 있소. 쌀이다. 싼 쌀이다. 드디어 밥을 먹을 수 있겠어.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춘식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으로 쌀을 팔았지요. 아예 돈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그냥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한편 마가는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비싼 값에 쌀을 사들였다가 헐값에 팔아버렸으니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지요. 주인 날이 파산입니다. 우리 상단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인이 울부짖었습니다. 마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지요. 칠패 시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고춘식 영감님 만세. 의인이십니다. 춘식은 평상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배가 옆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지요.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앵두대기 국밥을 들고 왔습니다. 영감, 이번엔 정말 대단했어. 춘식은 텅 빈 자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모두 사라졌지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구나. 돈을 다 잃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이야. 그날 저녁 멀리 시전거리에서는 마가 상단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호조 판서도 이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마가가 망했다고? 그럼 내 뒷배도 끊긴 것 아니냐? 권력과 결탁한 탐욕의 사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사라졌지요.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칠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춘식, 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 마가는 칼을 품고 객주로 들어갔습니다. 춘식이 보배와 함께 평상에 앉아 있었지요. 마가, 무슨 짓이오? 춘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가가 칼을 빼들며 다가왔지요. 너 때문이다. 다 너 때문이야. 마가가 칼을 휘두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앵두댁의 국밥집 구석에서 허름한 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용히 국밥만 먹던 바로 그 선비였지요. 선비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마가의 손이 멈췄습니다. 칠패 시장 사람들이 모두 놀라 웅성거렸지요. 어사는 마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마가, 그리고 호조판서, 나는 너희들의 악행을 낱낱이 지켜보았다. 어사의 뒤로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나는 며칠 전 한양도성에 붙은 투서를 보고 이곳에 왔다. 칠패 시장에 거대한 비리가 있다는 글을 말이다. 마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으로서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마가가 발뺌하며 외쳤습니다. 그때 보배가 앞으로 나서며 품에서 장부를 꺼냈지요. 어사나리, 이것을 보세요. 마가 상단의 비밀 장부입니다. 호조판서와 주고받은 뇌물, 백성들에게서 착취한 돈이 모두 적혀 있어요. 어사가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마가와 호조판서가 결탁해 백성들을 착취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마가가 소리쳤습니다. 보배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가 아저씨가 내쫓은 서기 아저씨가 주셨어요. 마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내친 서기가 결국 자신의 목을 친 것이지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여기 적힌 숫자들이 마가 아저씨의 죄를 증명해요. 어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아이로구나. 어사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마가를 당장 잡아라. 그리고 호조판서도 체포하라. 포졸들이 마가를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마가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어사는 춘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대의 의로운 행동 덕에 많은 백성이 살았소.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웠소이다. 춘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제 손자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어사는 보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 대감의 유일한 혈육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대감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소.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소. 호조판서의 비리를 밝히려다 누명을 쓴 것이었소. 어사는 보배 앞에 다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련님, 선친의 누명을 벗겨드리겠나이다. 보배는 어사를 바라보다가 춘식의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사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지요. 며칠 후 관아에서 정식으로 이 대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소. 그리고 도련님께 합당한 신분을 돌려드리겠소. 포졸들이 마가를 끌고 갔습니다. 마가는 끝까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칠패 시장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앵두댁이 춘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감, 드디어 끝났네. 보름 후 한성부 관아에서 공식적인 의식이 열렸습니다. 이 대감의 누명이 벗겨지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었지요. 관아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임금의 전교를 읽어내렸습니다. 이 대감은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제 그 누명을 벗기고 명예를 회복하노라.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춘식과 앵두댁은 보배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지요. 어사가 보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제 선친의 관직과 재산이 모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양반의 신분을 되찾으셨습니다. 보배는 잠시 어사를 바라보다가 춘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춘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요. 보배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벼슬아치 대신 할아버지의 손자이자 상인으로 남아 백성을 배불리는 실학을 하겠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어사도 깜짝 놀라 물었지요.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칠패시장 객주 고춘식의 손자 고보배로 살겠습니다. 보배는 춘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춘식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 할애비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이러느냐? 아비의 신분을, 너의 집안의 명예를 버린다는 것이냐? 할아버지는 저를 주어서 키워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모든 걸 해주셨어요. 보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관아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숙연해졌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면 어때요? 한 솥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서로 아픈 곳 토해주면 그게 식구잖아요. 어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진정한 효와 의를 아시는구려. 어사는 춘식에게도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손자를 두셨으니 진정한 부자이십니다. 춘식은 보배를 꼭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요. 칠패 시장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보배는 춘식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상인이 될 거예요. 춘식은 보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보배.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앵두대기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날 칠패시장은 축제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칠패시장은 예전보다 더욱 번성했습니다. 객주에서는 17이 된 보배가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공정한 거래로 한양에서 제일 신뢰받는 대행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풍년이라 들었소. 쌀값이 떨어질 것이니 너무 많이 사들이지 마시오. 보배의 말에 상인이 감탄하며 물러갔습니다. 그 옆으로는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평상에는 백발의 춘식과 앵두대기 앉아 있었지요. 영감, 국밥 한 그릇 더 먹어. 아니요, 한 그릇이면 충분하오. 두 그릇은 사치지. 영감은 아직도 그렇게 짜. 두 사람은 이제 사실상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매일 티격태격하며 살았지만 서로를 누구보다 아꼈지요. 보배가 평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공정하게 장사했습니다. 잘했다. 장부 계산은 틀려도 되지만 사람 마음 계산은 틀리면 안 된다. 그건 덤도 없고 애누리도 없는 거야.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배가 마련한 죽집이었지요. 매일 저녁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눠준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라고요.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보다 너가 더 귀하구나. 앵두댁도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지. 세 사람은 평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칠패시장의 석양이 그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콩알은 쏟아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내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 돈은 차갑게 모으되 사람을 살릴 때는 뜨겁게 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